보호주의 진영화 덕분에 우리가 살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조선업에서 중국을 막아주지 않으면, 미국이 보호주의 진영에 한국이 들어가 있으면서 반도체에서 중국을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보호주의 진영화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하나의 플레이어로 한국이 선택이 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행운일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월드클로즈업 이승원입니다. 8월 7일부터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일단 국가별 관세율 차이도 상당한 데다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궁금한데요. 최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힌트를 줬죠. 관세는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내릴 존재다. 한편 지난 12일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 적용을 또 한 차례 미뤘는데 왜 이토록 중국에만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지도 궁금합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관세의 본질,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관세는 언제쯤 얼음처럼 녹아내릴까요? 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전문가를 오늘 모셨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김양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매불망. 언제 오시나. 트럼프가 지난 1월 20일 취임하면서 물론 그 전부터 관세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관세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전문가분과도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 전문가들마다 약간 포인트, 관점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 통상 전문가로서 이번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평가 관련된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물어보는데 네. 저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평가를 하려면은 평가 전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그 평가 기준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 평가 기준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상대평가는 상대평가인데 시간축에서 우리가 한미 FTA를 계속 간다고 가정할 때와 네. 이게 이제 사실상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양자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 하는 한 가지 상대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주로 국내에서 많이 얘기되는 건데, 자, 우리 주로 경제 상대인 일본이나 네. EU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잘했나 못했나, 네, 네. 이런 평가의 기준이 하나 또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지적 트럼프 네. 시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게 우스워 보이는 상당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을 국내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세 가지 기준에 나눠서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첫 번째 FTA를 이제 키워드로 해서 좀 상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처참하죠. 그렇죠. 처참하죠. 없던 거에서 생겼으니까. 네. 한국은 99.9%를 거의 다 개방한 나라였어요. 관세가 제로였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됐죠? 15%. 기본이 이제 15죠. 15%, 25%, 심지어는 50%. 반도체는 100%, 200% 매기겠다 하거든요.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 한미 FTA 비교해 봤을 때 단순히 무역에 미친 영향이 뭔가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네. 또 하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한미 FTA를 맺었을 때 다른 나라가 미국과 FTA를 안 맺은 나라들이 한국에 가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하면 관세가 제로네? 라는 것 때문에 네. 많이 한국에 투자 왔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기업.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기업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쉽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많이 해석하고 좀 참담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죠. 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양국 국가 간의 의회에 비준을 받은 건데 이런 국제법적인 합의 약속을 헐시짝처럼 내버렸다는 것은 결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는 제가 하나 만든 말이 있는데 15클럽. 15클럽. 네. 그 15%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87개국의 10% 기본 관세를 때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관세를 부과를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상호 관세 15% 받고 자동차 품목 관세 15% 받은 나라 단 3곳. 네네. 한국, 일본, EU. 이 세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사실은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 맞서서 싸우는데 혼자는 버거우니까 자기의 우군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하는 보호주의 진영하고 그 최정예 부대를 선별한 거죠. 그래서 15클럽으로 묶었다 그렇죠. 일단. 그래서 이제 상호관세 15, 자동차 품목관세 15는 딱 EU, 한국, 일본 요 세 군데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15로 낮게 받은 거니까 네. 영국 빼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나쁘지 않다. 그리고 뭐 EU나 일본에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어떤 GDP 대비 네. 미국의 투자 규모라든가 국내 시장 개방이라든가 뭐 네. 하는 거 봤을 때는 뭐 그럭저럭 선방했다. 선방했다. 단 요것도 실은 저는 일본이 조금 더 버텨줬으면 했어요. 거기도 나름 버티지 않았으니까 거의 뭐 7차 무역 협상까지 가면서 굉장히 버티는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좀 더 버텨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일본이 딱 15%를 받는 순간 뚝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 탑정너가 되는 거예요. EU도 한국도.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EU와 일본이 먼저 함으로써 우리는 그 뒤에 오면서 메리트도 있었어요. 학습 효과가 가능해졌죠. 네.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은 어떻게 했고 EU는 어떻게 했고 해가지고 얼추 맞췄다라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 기준, 네.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전지적 트럼프 네. 시점에서 봐야 된다. 네. 우리끼리 여기서 깨작깨작 할 게 아니다. 네. 어떻게 조금 넓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려면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 이제 네. 이 얘기를 하려면은 세 가지 서사가 필요해요. 트럼프가 말하는 상호주의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상당히 오염된 언어예요. 상호주의가 듣기 되게 좋아 보이고 네. 하는데 실은 상호주의를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오리지널리티를 생각해 봤을 때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상호주의는 미국이 그 전에 얘기했던 상호주의와 달라요. 그래서 그 상호주의 역사적 기원을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금의 상호주의는 상당히 오염된 언어다. 또 두 네. 번째로는 우리가 트럼프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상당히 즉흥적이고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상호관세 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림 속에서는 어쩌면은 40년 수건 사업을 네. 비로소 이번에 꿈을 이룬 네. 그런 측면이다라는 걸 하나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네. 세 번째로는 바이든과 그러면은 어떻게 다른지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요 세 개를 각각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앞으로 이 관세 전쟁이 오래 갈지 네. 말지를 네. 가늠하는데 좀 중요한 어떤 판단 재료를 줄 수 있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네. 말씀하신 이 상호주의가 오염됐다는 표현을 네. 쓰셨는데 네.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상호주의가 오염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제 주시면요. 상호 관세를 어떻게 한다라는 개념은 되게 오래됐어요. 1860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그때도 이미 상당히 고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우리 다치니까 안 되겠다. 관세를 인하하자라고 하면서 상호 관세 인하하자는 얘기가 사실은 어원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무려 되게 19세기. 오래됐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스무트 홀릭 네. 관세 있죠. 고관세 1930년에 그렇죠. 이제 거의 네. 2만여개 품목에다가 고관세를 부과를 하고 결과는 다 다쳤죠. 그래서 미국이 19개 나라와 27개 협정을 이제 1934년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 개별적으로 양자 간에 만나서 너랑 관서 얼마 깎을까? 이 나라하고는 얼마 깎을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하다 네.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 거예요. 이 34년에 시작한 이 협상이 되게 오래 가요. 언제까지 가느냐? 1947년까지 길게 갑니다. 그러다 47년에 이제 뭐가 터지죠? 전쟁이 터지고. 2차 전쟁이 끝나고 네. 이제는 수습하는 차원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 이러지 말고 1대1로 각자 같은 품목에 대해서 다른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협상도 힘들고 네. 협상 끝나도 적용시키기도 힘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비로소 상호주의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지금과 반대로 네. 상호 내가 이만큼 깎으면 너도 이만큼 깎아. 그때 좀 긍정적인 맥락이네요. 그렇죠. 상호 관세 인하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많이 얘기되는 최혜국 대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세율. 그게 바로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다자무역 질서의 근간이 되는 거죠. 예컨대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는 적어도 WTO의 164개국 회원국이라면은 한국은 얼마, 일본은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동일하게 그렇죠. 2.5%를 부과하는 그 최혜국 대우에 기반한 그런 다자 무역 질서, 비차별 무역 원칙이 네. 만들어진 그때의 상호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쓰고 있죠? 너 자기가 관세 올리는데. 높아? 그럼 나도 올릴래. 너 올렸어? 또 나도 올릴래. 상호 관세 인하가 아니라 거꾸로 상호 관세 인상을 하면서 이렇게 상호주의를 쓴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꼭 얘기는 하고 싶어.
당신 얘기하는 상호주의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라는 말을 저는 꼭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스마트 원리법 1930년대 시작해서 이게 전 세계 무역량을 감소시켰잖아요. 네. 저는 그냥 후다닥 해서 몇 년 사이에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무려 34년부터 시작된 오래 그 협상이 갔어요. 47년까지 일일이 하다 보니까 상호주의, 비차별 무역 원칙, 최애국 대우라는 걸 만들어 그 원조국이 미국인데 그 미국이 이제 앞장서서 네. 파기를 하고 있죠. 그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끝나면 끝날수록 그 많은 나라들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네. 이것도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트럼프식 보호주의, 네. 트럼프의 세계관은 명확하잖아요. 네. 실제 80년대 초반에 개인 돈 들여서 뭐 광고까지 하면서 네. 일본에 맞아요. 대해서 뭐 비판하고 네. 이러한 네.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힘들 때 그 당시 젊었던 트럼프가 막 울분을 삼키면서 일본이 우리를 침공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네. 뭐 약간 이런 인식을 네.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도 이런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트럼프라는 인물 그리고 그가 펼치는 지금 어떤 보호무역주의를 이해할 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거는 아니다. 네. 이게 옳다 그르다를 네. 떠나서 일단 그 사람의 그 생각은 40년 전부터 거의 뭐 진화가 안 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조금 진화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진화. 1987년 그해 9월 2일에 트럼프가 뉴욕 타임스라든가 일간지 한 군데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 전면 광고를 냅니다. 누구 돈으로 사비를 털어서 자기가. 그러면 사비 털어서 하기가 쉽지 그렇죠. 않은데. 근데 그때 소련을 욕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일본의 시장은 너무 폐쇄적이다. 음. 그리고 일본은 지금 프리라이더다. 아. 우리한테 안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걸 비난하는 광고를 자기 돈을 털어서 냅니다. 87년에요. 그렇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후에 또 뭐가 있냐면 90년 되면 트럼프가 공조를 써요. 거기서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일본산 수입품에 15% 내지는 20%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당시에. 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협상을 잘해서 얻어낸 15%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15%가 박혀 있었어요.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이 되면은 이제 그때 트럼프 일기죠. 네.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하고 당시 이제 상무장관했던 윌버로스가 트럼프 경제계획 평가라는 보고서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네. 이것도 약간 좀 소름이 끼칠 수 있는 게 네.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환율 조작국 대응,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부적절한 무역협정 재협상, 주요국의 대미 에너지 의존, 협상 수단으로 상호관세 활용 등을 제한. 이번에 나오는 얘기들이랑 거의 똑같네요. 다르지가 않죠. 그의 꿈을 이룬 거예요, 음. 이번에.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2019년 1월에 공화당이 미국 상호통상법을 발의를 합니다. 과거에 상호무역협정법이 아니라 네. 이거는 상호관세를 인상하기 위한 이번에 했던 네. 그걸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만듭니다. 아. 근데 워낙 문제가 많다 싶어서 그때는 발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네, 됐습니까?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 그때 같은 해 5월에 이제 피터 나바로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해서 최고 대우가 나쁜 거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 법을 통과시켜서 최고 대우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그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40년 걸린 수건 사업을 이번에 이제. 해놓은 것일 수도 있다. 네. 그 말인즉슨 즉흥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무역적자는 나쁜 것, 수입은 나쁜 것, 모든 것은 경제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 확고하게 박혀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해서 앞으로도 쉽게 바꾸지 않을 수 것이다.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80년대 아니죠. 상황과 지금 상황, 물론 네. 이제 일기는 2017년부터 시작됐지만 상황이 다른데도 네. 생각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 그 자체도 좀 놀랍긴 합니다. 몰랐죠.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단 우리가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트럼프가 이단이라기보다는 네. 미국의 힘이 쇠퇴하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해지고 그렇죠. 그거의 동전의 양면으로 무역 적자가 심해지면서 트럼프라는 인물을 미국 경제 사회가 소환해낸 거죠. 어쨌든 선택을 했으니까. 그렇죠.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와 유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거죠. 설령 민주당으로 다음에 바뀐다 하더라도 그럼 크게 바뀔까? 저는 그러지 않겠다. 이미 뭐 민주당에서도 TPP 탈퇴라든가 자유무역은 더 이상 없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일회적인 이벤트로 보지 말고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구조적인 전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앞으로도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니, 저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죠. 서로 완전
완전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바이든이 됐어요. 그럼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말은 했지만 사실 기본적인 정책, 특히 뭐 보호무역 이런 기조나 이런 것들을 대중국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트럼프 때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나게 뭐 차별성을 두고 나아간다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환경이나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에 대한 입장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기조 바이든이 유지했고 이제 또 트럼프가 다시 등장해서 더 이제 확대 기조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확대 발전시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이 혹시 생각하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차이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한 것도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 맞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든도 제조 부활을 얘기했고 네네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일기에 중국에 부과했던 고관세 하나도 없애지 않았어요. 네, 안 건드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도 차이는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게 단순히 어떤 뭐 학술적인 차원에서의 네네. 의미 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주는 시사점이 크기 때문에 저는 비교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바이든도 트럼프도 기본적으로 제조 부활을 노래하는데 방식은 많이 다르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쓰는 말이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개념을 써요. 보호주의 진영화. 예.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보호주의는 1대1로 국가 대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내지는 중국에 대해서. 왜 제가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개념을 쓰냐면은 트럼프 일기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외교 안보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하면서 국제관계 하는 분들은 이제 신냉전이 도래했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제가 경제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맞나? 저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냉전이 무너지면서 중국도 러시아도 너무 긴밀하게 세계 경제에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게 아무리 외교 안보적으로 서로 싸우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경제는 칼로 무베듯이 갈라낼 수가 없거든요. 디커플링이 잘 안 된다. 쉽지 않죠. 그런 것을 트럼프도 알고 특히 바이든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을까? 중국은 계속 부상하는 반면 미국은 패권이 쇠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노련한 바이든은 트럼프 일기와 달리 우리 힘이 쇠퇴하고 있구나. 우리가 단독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한국을 불러들이고 일본을 불러들이고 하면서 많은 소다자 협의체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IPF라고 하는 거 아니면 이제 다자간 광물 협정 MSP라든가 또 외교 안보적인 요소가 더 강한 오커스라든가 쿼드라든가 이런 걸 막 만들어냈죠. 이걸 저는 이제 보호주의를 진영화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주의 진영화라고 하는 것은 냉전 구도 속에서의 진영화와는 좀 달라요. 단적으로 인도를 보면은 과연 인도는 어느 쪽에 속해 있을까요? 늘 모두와 친구이기도 하고 모두와 친구가 아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도는? 인도는 미국이 러시아와 싸우면은 러시아 편을 듭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이랑 싸우면 미국 편을 들고 전선이 가변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이렇게 보호주의 진영화 전선은 실제로는 전선에 늘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고 왜냐하면 그 저변에 흐르는 상호 의존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 보호주의 진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얼핏 트럼프 이기로 들어서면서 사라진 것 같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진영하고 뭐가 없고 거래주의적인 접근, 소위 말하는 그리고 동맹 먼저 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진영화가 되나? 오히려 진영화는 브릭스 이쪽 러시아나 중국 이 사람들이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보호주의 진영화는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 바이든은 당근과 채찍을 둘 다 구사를 했죠. 바이든이 동맹이나 우방해줬던 당근은 뭘까요? IRA라든가 반도체 과학부에서 산업정책을 막 대대적으로 펼치면서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냥 당근만 있는 게 아니라 채찍도 있죠. 중국이라든가 일부에 대해서는 철강, 고관세 뭐 부과하고 하는 것도 있죠. 근데 트럼프는 당근? 그건 먹는 거야? 그게 왜 필요해? 이런 거죠. 채찍? 뭐죠? 고관세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최근에 그리어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채찍은 고관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당근은 뭐냐? 이 광활한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게 그게 당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연 그게 당근인가? 좀 그렇지만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 열어서 니네들 물건 팔게 해주면 그 그렇죠.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렇죠.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고액의 입장료를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무슨 진영화야? 1대1로 그냥 다루는 것 뿐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와중에. 15클럽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싸우지 않게. 얘들아 싸우지 마. 똑같이 해준다. 니들은 단 최정예 부대로 다른 데보다 훨씬 싸게 해줄게. 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과는 뭘 하죠? 미국에 투자를 하라. 네. 어떤데? 반도체라든가 네. 조선이라든가 즉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는 조금 싸게 관세를 깎아주는 그 대신 들어와서 투자해라. 그 자리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닌 거죠. 외교안보적으로 믿을 수 있는 동맹과 우방한테는 15의 특혜를 주면서 15클럽 안에서는 네.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동시에 그 15클럽한테도 뭐를 하냐? 중국과는 헤어질 결심을 해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네. 역시 진영을 만들 수밖에 없는 미국의 현실은 뭐다? 쇠퇴하는 패권이 있다라고 네.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사실 트럼프가 백악관에 다시 복귀하자마자 제일 먼저 버린 게 이제 캐나다, 멕시코랑도 싸우고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중국 먼저 칠 줄 알았는데 동맹을 먼저 치나 혹은 우방을 먼저 치나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와중에 15클럽을 또 만들어 놓긴 했구나.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어쨌든 진영화 작업을 하긴 하는구나. 그렇게 읽어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상황을.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왜 보호주의 진영화라고 읽는 게 의미가 있느냐. 네. 라는 거 하나 먼저 15클럽에 한국에 들어갔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떨결에 정신 차려 보니까 한국이 일본 EU와 같은 반열에 섰다라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도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서는 15클럽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 여건을 기회의 창으로 적극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한테 주는 정책 시사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네. 또 하나는 왜 캐나다랑 멕시코한테는 저렇게 독하게 굴지? 독하게 정말.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결코 그 캐나다나 멕시코를 우습게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내년이 USMCA, 나프타를 개정한 게 USMC잖아요. 네네. USMCA가 이제 6년 차가 되면서 공동 리뷰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트럼프가 베센트의 입을 통해서 말한 두 가지 플랜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그래? 그랜드 앤 서클먼트 포 차이나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네. 뭐냐면은 이번 관세 협상을 하면서 네. 70여 개국이 다 뭐냐?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을 내가 관세로 때려서 중국을 제대로 포위하고 우리 편에 들게끔 할 거야 라는 얘기를 베센트가 합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게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중국이랑 헤어져 가서 우회 수출하는 거 막을래 안 막을래. 대표적으로 베트남 경우 베트남. 네, 막으면 막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럼 깎아주고 이런 게 있죠. 또 하나 왜 캐나다랑 멕시코는 저렇게 하지? 라는 의문을 갖고 있잖아요. 네. 나프타에서 USMC를 거치면서 근 30년간 북미는 거의 하나의 경제권이 돼 있어요. 경제에 있어만큼 국경이 의미가 없어졌죠. 팩토리 노스 아메리카를 베센트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포트리스 노스 아메리카로 만들겠다라고 해요. 북미 공장을 북미 요새화하겠다. 이걸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가 오히려 캐나다하고 멕시코입니다. 근데 특히 멕시코가 어떻게 돼 있죠?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이 직접 수출이 안 되니까 멕시코로 대거 들어와서 네네. 우회 수출을 하고 하면서 오히려 멕시코의 대미 무역 흑자가 막 늘어났죠. 그걸 확실하게 이번에 뿌리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무기는 뭐죠? 관세. 그리고 6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 그 리뷰 과정에서 사실은 내년 7월에 시작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사실상 시작이 실무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말 안 들으면은 나 USMCA 깬다. 이것보다 가장 확실한 약은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캐나다나 멕시코는 USMC 과정에서 너무 대미 의존도가 커져 있어요. 그걸 다 끊는다, 관세로 때린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북미 요새론으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대 중국 포위 대전략 가지고서 또 주변국을 끌어들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진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정도가 아니라 요새화 시킬 거야. 그렇죠. 그럼 네. 캐나다와 멕시코가 더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과 완전 관계 끊고 나랑 완전히 친해져야 돼. 이런 그 그렇죠. 시나리오 속에서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봐야 왜냐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미러 정상회담이 있었죠. 왠지 모르게 느낌적인 느낌은 트럼프는 시진핑이나 푸틴한테 왠지 약한 모습, 그 독재자들한테 항상 약해요, 그쵸? 보면. 스트롱맨한테 약한 네.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얄타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여전히 트럼프도 보호주의 진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도가 있다. 단 바이든과 달리 채찍과 당근이 아니라 오로지 채찍으로. 채찍으로. 당근은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네. 특권, 거액의 입장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보호주의 진영화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보호주의 진영화 덕분에 우리가 살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조선업에서 중국을 막아주지 않으면은 미국이 보호주의 진영에 한국이 들어가 있으면서 반도체에서 중국을 막아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보호주의 진영화를 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하나의 플레이어로 한국이 선택이 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행운일 수도 있다는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베네핏은 누리되 과하게 미국의 동맹에 붙어버리는 그들의 어떤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의 전략적인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도 우리는 미국만 보면 안 되고 EU, 일본과 끊임없이 중견국 연대를 하면서 협력을 하면서 네. 우리의 자강, 자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동시에, 그러니까 기회이면서도 위협인 이 부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보호주의 진영화라는 개념은 네.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식 보호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